돌쇠야 거기 있느냐? 어서 들어오너라. 문 앞에 선 머슴 돌쇠의 심장은 마치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자락 아래 이름조차 희미한 외딴 마을에 기묘한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안개가 거치지 않는 골짜기 끝 낡은 기와와 이끼 낀 돌담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그 집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 보면서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집의 안주인 최씨 과부 때문이었습니다. 최 과부는 25의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듯 고운 자태를 지녔으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이후로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란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문 밖으로는 발걸음 한 번 떼지 않았고 오로지 남편의 위패 앞에 향을 피우며 수절하는 데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두고 하늘이 내린 열려라 칭송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 과부의 집 담장 안에는 밤마다 설명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쇳덩이를 끄는 듯한 소리,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간혹 여인의 가냘픈 신음. 소리가 담장 너머로 새어나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수절하는 과부의 통곡이려니 하고 외면했습니다. 차마 발을 들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담장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유일한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머슴 돌쇠였습니다. 돌쇠는 15의 부모를 잃고 갈 곳 없이 떠돌다 이 집에 거두어진 사내였습니다. 이제 28 억센 어깨와 투박한 손마디를 가진 그는 이 집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며 최 과부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했습니다.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면서도 그의 시선은 언제나 안채를 향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섞어본 적 없는 아득히 먼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에게 최 과부는 평생을 바쳐 지켜주고 싶은 단 하나의 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단아한 실루엣만 바라보아도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는 돌쇠에게는 그 감정의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하늘의 달을 보며 빌었습니다. 저 고운 안주인의 가슴 속 한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리기를 말입니다. 그렇게 평온한 듯 고요한 나날이 3년이나 흘렀습니다. 유독 바람이 차갑고 달빛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앞이 잘 보이지 않던 어느 가을날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헛간 처마 밑에 앉아 집신을 삼으며 멍하니 안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채의 창호지 사이로 가느다란 등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그녀가 앉아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상상하던 돌쇠의 귓가에 그때 청천벽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야 안으로 좀 들어오너라. 내게 기니 할 말이 있다. 돌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엔 겹방 식모를 통해 심부름을 시키던 최 과부가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꿈속에서나 듣던 그 고운 목소리가 분명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집신을 내려놓고 흙 묻은 손을 옷바지에 닦아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안채의 문턱을 넘어서는 그의 심장은 마치 북을 치듯 쿵쿵 울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돌쇠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닥에 놓인 커다란 보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여느 때보다 훨씬 창백해 보이지만 서늘한 아름다움을 풍기는 최 과부가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쇠야 최 과부가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듯한 기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마님, 이 보따리는 대체 무엇이옵니까? 돌쇠는 당황하여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최 과부는 대답 대신 말없이 집 문서와 보따리를 돌쇠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묵직한 금덩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대한 부였습니다. 내가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준다면 이 집의 문서와 내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내게 주마. 너는 더 이상 머슴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 마을을 떠나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게 해주마. 돌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제안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돌쇠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예사로운 부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소인에게 무엇을 원하시옵니까? 마님의 말씀이라면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최 과부는 잠시 침묵하더니 창밖을 한번 살피고는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춰 말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딱 사흘이다. 자정부터 새벽 닭이 올 때까지 너는 내 방 한가운데 앉아 있어야 한다. 조건은 단 하나, 어떤 일이 있어도 눈을 감고 버텨야 한다. 방 안에서 짐승이 울부짖든 죽은 자가 내 이름을 부르든 혹은 내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살려달라 애원하든 너는 절대로 단 한순간도 눈을 떠서는 안 된다. 만약 눈을 뜨거나 소리를 내는 순간 너와 나 둘 다 살아서 이 방을 나가지 못할 것이야. 방 안을 감싸던 등불이 그 순간 이유 없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돌쇠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정숙한 연료로 알려진 최 과부가 숨겨온 이 집안의 어둡고 끔찍한 비밀과 마주해야 하는 저주받은 의식이었습니다. 욕망과 공포가 뒤섞인 그날 밤의 자정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자정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최 과부가 시킨 대로 안방 한가운데 정자하고 앉아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곤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바들바들 떨리는 무릎이 옷깃에 스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최 과부는 돌쇠의 가슴과 등에 손수 부적을 붙여주고는 돌쇠에게는 보이지 않는 방 구석 어딘가로 조용히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어디선가 기분 나쁜 산바람이 돌쇠의 목덜미를 핥고 지나갔습니다. 촛불 하나가 겨우 밝히던 방 안의 온기가 순식간에 빨려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찌익, 툭 찌익, 툭 무거운 쇳덩이를 바닥에 끌며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발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다리를 가진 짐승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사지가 비틀린 채 기어오는 무언가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거칠고 짙은 씩씩거림이 돌쇠의 귀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흐흐흐, 이번 놈은 제법 살집이 좋구나. 아주 쫄깃하겠어.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한 쇳소리와 썩은 목소리가 뒤섞인 그 울림이 돌쇠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곧이어 얼음덩어리보다 더 차가운 손길이 돌쇠의 목줄기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훑어내렸습니다. 돌쇠의 이가 달달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눈을 뜨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두 다리가 이미 제 뜻과 무관하게 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 저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가 돌쇠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최 과부의 나직한, 거의 소리라고 할 수도 없는
가느다란 흐느낌이었습니다. 돌쇠야, 제발 참아야 한다.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눈을 뜨는 순간 저 고운 마님도 저 괴물에게 잡아먹힐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질 때까지 돌쇠는 버텼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밤은 지나갔습니다. 새벽 닭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을 때 방 안을 가득 채웠던 차가운 기운이 물밀듯 빠져나갔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방 구석에 최 과부가 소복 차림으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틀간의 지옥 같은 공포를 겪은 돌쇠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식은땀으로 젖은 옷은 몸에 착 달라붙었고 눈을 감고 있어도 환영이 보이는 듯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낮 동안에도 밥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정이 다가오자 돌쇠는 다시 방 한가운데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금덩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차마 저 마님 혼자 이 두려운 밤을 감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강력한 기운이 방 안을 단숨에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서 더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야, 돌쇠야, 눈을 떠라. 나다, 이 집 주인이다. 돌쇠의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최 과부의 남편, 바로 돌쇠가 어릴 때부터 모시던 옛 상전의 목소리였습니다. 생전에 그 목소리와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굵고 낮게 가라앉은 그 음색, 말끝을 올리는 특유의 억양까지 완벽했습니다. 돌쇠야, 속지 마라. 저 여편네가 너를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다. 저 단지에 담긴 피가 보이지 않느냐? 오늘 밤이 지나면 너는 산채로 악기의 밥이 될 게다. 어서 눈을 뜨고 저 방 안을 보아라. 그래야 내가 산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눈을 떠. 당장 눈을 떠서 저 요망한 여자의 거짓을 확인하거라. 저 여자가 너를 죽이려 한다니까. 급기야 무언가가 돌쇠의 몸을 사정없이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손이 돌쇠의 어깨를 움켜쥐고 앞뒤로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돌쇠의 마음속에 거대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 마님이 나를 제물로 쓰려고 부른 것인가? 그래서 그 엄청난 재산을 준다고 했던 건가? 어찌 선뜻 그 많은 것을 내어준다고 했단 말인가? 의심은 공포보다 무서웠습니다. 돌쇠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감았던 눈꺼풀이 서서히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만 살짝 뜨면 이 모든 의구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상전이 정말 저 앞에 서 있는지, 과부가 정말 칼을 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손끝이 눈꺼풀을 향해 저도 모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돌쇠의 머릿속에 지난 3년간 보아온 최 과부의 모습들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제삿날마다 밤새 향 앞에 엎드려 남몰래 울던 모습, 몸이 아파 휘청거리면서도 머슴인 자신에게 직접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문간에 내어주던 그 고운 손길, 차마 원망 한 번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모든 것을 안으로만 사귀던 그 여인의 뒷모습, 돌쇠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설령 제물이 되어 죽을지언정 나는 마님을 믿겠다. 그 순간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비명과 속삭임과 흔들림이 일시에 멈췄습니다.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산사의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둘째 날 밤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이틀을 버텨낸 돌쇠였지만 그의 정신은 한 가닥 실처럼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방 안의 벽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낮에도 알 수 없는 소리들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정이 되자 돌쇠는 다시 방 한가운데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끼기도 전에 방 안 전체가 피비린내 섞인 한기로 단숨에 가득 찼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짐승의 으르렁거림과 죽은 주인의 저주 섞인 호통이 동시에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센 기세로 몰아쳤습니다. 돌쇠야, 지금이다. 지금 눈을 뜨지 않으면 내 놈이 죽는다. 이번에는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늘처럼 날카로운 무언가가 돌쇠의 손등을 찌르는 것 같았고 귀 안쪽을 파고드는 듯한 기괴한 울림이 뇌속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흘간의 공포와 수면 부족이 쌓이고 쌓인 돌쇠의 이성은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번쩍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떴습니다. 죽음보다 깊은 어둠을 확인하고 도망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흉측한 괴물이 눈앞에 있다면 차라리 보고 맞서겠다는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것은 흉측한 괴물도 자신을 죽이려는 자객도 아니었습니다. 돌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방 안 한켠 촛불 하나가 겨우 밝히는 가운데 최 과부가 돌쇠를 등진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오른손에는 가느다란 단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이 그녀의 하얀 팔뚝을 스칠 때마다 붉은 선혈이 솟구쳤습니다. 그 피는 방 구석에 놓인 커다란 놋단지 안으로 뚝뚝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과부는 고통에 입술을 깨물며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이미 며칠간 흘린 듯한 핏자국이 검붉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을 감돌던 검은 그림자들이 그녀의 피냄새를 맡고는 놋단지 주위로 몰려들어 탐욕스럽게 한야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 같기도 하고 형체 없는 무언가 같기도 한 그것들이 놋단지를 에워싸는 순간 최 과부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투명해질 것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사흘밤 동안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무섭고 기이한 소리들 속에 눈을 감고 버티면서 마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만 어렴풋이 짐작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끔찍한 저주가 있었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사내의 양기를 먹어야만 물러가는 굶주린 악기가 집안 깊숙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3년 전 최 과부의 남편 역시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운을 악기에게 내어주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 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가 바로 그 3년이 되는 해라는 것을.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죄 없는 돌쇠를 제물로 바치는 대신 자신의 피와 생명을 조금씩 깎아 악기를 속이기로 말입니다. 사내의 양기 대신 여인의 피로 그것을 달래는 것이 가능한지조차 알지 못한 채로 오직 돌쇠를 살리기 위해 사흘밤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돌쇠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던 진짜 이유는 자신이 죽어가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악기가 돌쇠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게 하려는 필사적인 방패막이었습니다. 재산을 준다는 제안은 돌쇠를 이 방에 붙잡아두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은 그 재산과 함께 이 집에서 소리 없이 사라질 작정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깨닫는 순간 돌쇠의 가슴은 수만 개의 바늘로 한꺼번에 찔리는 듯한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나 가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밤을 버티면서도 혹시 마님이 자신을 속이는 것은 아닐까 흔들렸던 그 나약한 마음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돌쇠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그는 그녀의 손에서 단검을 빼서 방 저편으로 세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뒤에서 두 팔로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거친 머슴의 손이 상처투성이가 된 그녀의 팔을 감싸쥐었습니다. 어찌 이리 모진 일을 혼자 감당하셨단 말입니까? 소인이 죽겠습니다. 소인의 피를 가져가게 하십시오. 마님의 팔에 이런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겨서는 아니 됩니다. 돌쇠의 뜨거운 눈물이 과부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최 과부는 눈을 크게 뜨고 돌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숭고한 희생과 진실한 마음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피를 탐하던 검은 연기들이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겠다는 두 사람의 마음이 굴레 같던 저주를 산산이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은 마치 아침 햇살 앞의 안개처럼 순식간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새벽닭의 울음소리가 3번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새벽 닭이 3번 울리자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최 과부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였고 최 과부는 그 품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흘밤이 남겨준 것들이 말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과부와 돌쇠는 그 길로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과 재물을 모두 뒤로 한 채 마을을 떠났습니다. 저주받은 재물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금덩이도 집 문서도 열렬하는 칭송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벽 안개 속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의 그 기괴했던 밤을 기억하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집도 그 저주도 그 무서운 밤들도 모두 세월 속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어느 이름 모를 바닷가 마을 노을 지는 평상 위에 나란히 앉은 노부부만이 그날의 진실을 몸에 새긴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해진 돌쇠는 이제 기력이 다해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거친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습관처럼 그녀의 소매를 살짝 걷어올려 이제는 희미해진 해묵은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임자, 아직도 여기가 아프오? 그때 나 같은 놈이 무엇이라고 그 고운 팔에 이런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남기셨소. 노년의 최 과부가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단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잡혔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고 고요했습니다. 아프긴요. 이것은 흉터가 아니라 당신과 나를 이어준 붉은 실이었는걸요. 이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이리 긴 세월을 한결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내게는 세상 그 어떤 폐물보다
귀한 증표랍니다. 바닷바람이 두 사람의 백발을 나란히 흔들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노을이 바다 위로 길게 붉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 붉은 빛이 과부의 팔에 남은 가느다란 흉터 위에도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신분을 뛰어넘은 파격적인 사랑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그것은 신분의 문제도 재물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상대의 아픔을 먼저 걱정하고 내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상대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던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과부의 팔에 남은 흉터는 공포의 흔적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려낸 숭고한 훈장이었습니다. 돌쇠가 사흘밤의 지옥을 견뎌낸 것은 금덩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여인의 따뜻한 마음을 끝내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주를 깨뜨린 것은 부적도 피도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고서도 서로를 보았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날 밤 그 방 안에 있던 돌쇠였다면 그 기괴한 소음과 유혹 속에서 끝까지 눈을 감고 버틸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최과부였다면 소중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살을 베어내는 고통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한구석에 작은 온기를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